도망쳐라. 여기에 있다간 너도 죽어. 임종 직전, 시아버지는 제게 낡은 비자금 장부를 건네셨습니다.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착한 며느리였던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와 남편이 벌이는 끔찍한 살인극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저 평범한 격리가 아니라 한때 그들의 모든 비자금을 관리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낡은 장부 한 권으로 저는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들에게 가장 처절한 복수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평안한 노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포항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며 위선으로 가득 찬 시댁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던 한 여성 김수진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시아버지인 박진태 회장이 갑자기 위독해졌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수진에게 몰래 낡은 장부 한 권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도망쳐라. 여기 있다간 너도 죽어.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수진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경악스러운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상철씨, 어머님, 빨리 내려와 보세요. 수진은 박 회장이 휠체어에서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변덕스러운 10월의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이었다. 박 회장은 눈을 희번덕거렸고 입은 한쪽으로 비뚤어졌으며 하얀 거품이 입가에서 흘러나왔다. 앙상한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붙잡으려는 듯 떨고 있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황급히 자신의 옷자락으로 시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품을 닦아냈다. 그녀가 일어나 119에 전화하려던 순간 박 회장이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칠고 낡은 무언가를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낡고 해진 비닐에 쌓인 오래된 수첩, 비자금 장부였다. 도망쳐라. 여기 있다간 너도 죽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고 끊어지며 창밖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에 섞여 들렸다. 수지는 시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박 회장의 눈빛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공포가 아니라 극한의 애원과 경악이 뒤섞인 절박함 그 자체였다. 수진이 반응할 틈도 없이 2층에서부터 요란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편 상철과 시어머니 윤미숙 여사가 거실로 뛰쳐나왔다. 상철은 늘어진 민소매 티셔츠 차림이었고 그의 몸에서는 소주 냄새와 공사장 시멘트 냄새가 역하게 풍겼다. 윤 여사는 황급히 법복을 걸친 채였고 손목에는 아직 염주가 반쯤 감겨 있었다. 비켜. 네가 대체 뭘 했길래 아버님이 이 모양이 되신 게야. 윤 여사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수진을 밀쳤다. 수진은 탁자에 부딪히며 나동그라졌다. 윤 여사는 숨을 헐떡이는 박 회장을 흘끗 보더니 상철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멍하니 서서 뭐해? 빨리 나가서 차 좀 불러와. 비바람이 이렇게 치는데 119가 언제 온다고? 상철은 움찔하며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문 쪽으로 밀쳤다. 너는 마당에 나가서 차오나 잘 보고 있어. 내가 차 몰고 나가서 택시라도 잡아올 테니. 여기 있으면 거치적거리기만 해. 묵직한 대문이 수진의 눈앞에서 쾅 닫혔다. 차가운 비가 쉴 새 없이 얼굴을 때렸다. 수진의 손은 옷자락 속에 숨긴 낡은 장부를 꽉 쥐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윤 여사와 상철의 태도는 너무나도 냉정했다. 가족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흔히 보이는 울음이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수지는 상철의 말대로 대문으로 향하는 대신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어망더미 뒤로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다. 짠내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곳의 어둠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활짝 열린 유리창 틈으로 거실에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기괴하게 뒤틀린 그림자들을 만들어냈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상철은 차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걸어가 대걸레를 들고 나왔다. 조금 전 박 회장이 쓰러지며 쏟은 찬물을 상철이 깨끗하게 닦아냈다.
소파에서는 윤 여사가 몸을 숙여 재물과 복을 관장한다는 신의 제단 아래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플라스틱 약병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박 회장의 고혈압 약이었다. 윤 여사는 뚜껑을 열고는 거실 옆 화장실로 빠르게 들어갔다.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그녀는 빈 약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이제 경련을 멈추고 가슴만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박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수지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들이 박 회장을 죽이고 있었다. 노인의 지병을 위장한 완벽한 살인. 그리고 가난한 집안 출신의 고작 수산물 공장에서 격리 나부랭이로 일하는 며느리인 자신은 박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곁에 있었던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은 그들의 과실치사 혹은 그들이 덮어씌울 끔찍한 죄명을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가 될 운명이었다. 도망쳐라.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지는 담벼락 쪽으로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집 안에 어떤 것도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수지는 낮은 담을 넘어 질퍽한 골목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 가요? 빨리 안으로 안 들어가고. 다 졌겠네. 고속버스 터미널의 직원이 낡은 야간버스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치며 고함쳤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수지는 소름 돋은 팔을 감싸 안으며 버스 계단을 올랐다. 그녀는 5km 가까이 걸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항 시내의 작은 골목들만 골라서 헤맸다. 택시를 탈 수도 큰 길로 나설 수도 없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얼굴을 비출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온몸은 흠뻑 젖었고 진흙이 바지 밑단부터 흰 셔츠까지 잔뜩 묻어 있었다. 오늘 밤 제일 멀리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수지는 주머니에서 젖고 구겨진 지폐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는 혀를 차며 돈을 낚아채더니 맨 뒷좌석을 가리켰다. 저기 맨 안쪽 구석 자리로 가요. 이 버스 서울까지 직행이니까 중간에 내리려면 10분 전에 미리 말하고. 버스는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한 멀미 냄새, 기름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혔다. 좌석 밑에 몰래 실은 해산물 상자에서 풍기는 비린내까지 더해졌다. 수지는 좁고 더러운 좌석에 몸을 웅크렸다.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담요를 뒤집었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뜨거운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남편의 가족을 위해 항구에서 생선 출납장부를 정리하며 푼돈을 아끼던 순종적인 아내였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도망자가 되었다. 젖은 옷 한 벌과 시아버지가 남긴 의문의 장부 외에는. 버스 안에 불이 꺼지고 긁힌 자국투성이인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칠 때쯤 수지는 조심스럽게 옷 속에 숨겨두었던 장부를 꺼냈다. 비닐은 찢어져 있었고 빗물이 스며들어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울퉁불퉁 휘어 있었다. 수지는 장부를 펼쳤다. 예금액을 증명하는 그 어떤 인쇄된 글자도 없었다. 누렇게 바랜 줄 노트 위에는 손으로 쓴 숫자들이 빼곡했다. 비스듬하면서도 떨리는 영락없는 박 회장의 필체였다. 아무런 규칙도 없어 보이는 긴 숫자들의 나열 옆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푸른 잉크로 쓴 글씨가 반쯤 번져 있었는데 짧은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최 사장 젓갈 공장. 강릉 수지는 입속으로 되뇌었다. 박 회장이 젊은 시절 그 바닷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최 사장이나 젓갈 공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 주소를 자신에게 맡긴 것일까? 이 숫자들은 대체 무엇일까? 수지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가난한 농부인 부모님은 윤 여사와 상철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협박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그들은 분명 수진이 사라진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상철은 지역의 멜기 건설업계와 항구의 건달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람을 푸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 터였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곳으로 가야만 했다. 기사님,
강릉 주문진에 도착하면 좀 내려주세요. 수지는 버스 앞쪽을 향해 외쳤다. 다른 승객들의 고른 코골이 소리가 그녀 목소리에 불안감을 삼켜버렸다. 버스는 어둠을 가르며 질주했다. 수진의 등 뒤로 굴욕으로 가득 찼던 지난 삶과 빗속에 묻히고 있는 끔찍한 범죄가 멀어져 갔다. 누구 찾으시오? 이 새벽부터 이 허름한 공장에는 웬일이오? 거대한 나무 통들 뒤에서 걸걸하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옷통을 벗은 채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가 땀으로 번들거리는 중년 남자가 생선 비늘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수지는 주눅이 들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동이 트기 전 주문진 삼거리에서 내려 길가 포장마차 상인들에게 묻고 또 물어 먼지가 자욱한 비포장 도로를 한참이나 걸어온 끝에야 겨우 최 사장 젓갈 공장을 찾을 수 있었다. 이곳은 번듯한 대규모 공장이 아니라 녹슨 양철 지붕을 얹은 허름한 가건물들이 바닷가에 위태롭게 늘어서 있는 곳이었다. 저 최 사장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들고 있던 통을 바닥에 쿵 내려놓고 낡아빠진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최 사장이요. 네 집 자식이신데 빚 받으러 왔소? 아니면 일자리 구하러 왔소? 여긴 편하게 돈 버는 데 아니니 괜한 기대는 마시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목구멍으로 치미는 설움을 억지로 삼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품에서 비닐에 싼 장부를 꺼내 박 회장의 필체가 있는 마지막 장을 펼쳐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포항 박진태 회장님 댁 며느리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사장님을 찾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담뱃대에 불을 붙이려던 최 사장의 손이 멈칫했다. 그의 흐릿한 눈이 종이 위에 글씨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이 장부 끝에 닿았을 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주변에 고인 물 웅덩이 위를 윙윙거리며 맴도는 파리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최 사장은 장부를 접어 헐렁한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는 박 회장이 왜 며느리를 보냈는지, 수진의 꼴이 왜 이리 처참한지 묻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아 연기를 자욱하게 내뿜더니 턱으로 공장 뒤편을 가리켰다. 따라오시오. 수진은 말없이 최 사장을 따라 나섰다. 진흙과 젓갈 국물로 질척이는 좁은 길을 지나갔다. 우통을 벗은 인부들이 소금 포대와 멸치를 나르며 노골적인 호기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최 사장은 강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판자로 지은 작은 오두막 앞에서 멈췄다. 여기서 지내면서 이 주변 젓갈 통들이나 잘 감시하시오. 밥은 하루 3끼 공장 식당에서 챙겨 먹고 일당 줄 돈은 없으니 일단 지내다가 나중에 생각합시다. 오두막은 비좁았다. 찢어진 돗자리가 깔린 삐걱거리는 나무, 침상 하나와 작은 짐을 둘 공간이 전부였다. 창문도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었다. 썩은 나무벽 틈으로 바닷바람이 들이쳤고 옆에 있는 수산 폐기물 처리장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땡전 한 푼 없는 도망자 신세의 깨끗하고 번듯한 방을 바랄 수는 없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딱딱한 돗자리에 지친 몸을 뉘었다. 그녀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눈을 감았다. 주문진의 탁한 공기에 익숙해져야 했다. 포항 박 회장의 넓은 거실에는 향연기가 자욱했다.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박 회장 영정사진이 급하게 차려진 재단 중앙에 놓여 있었다. 장례식장의 악기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상철은 머리에 상주 완장을 차고 거친 삼배상복을 입은 채 관 옆에 엎드려 있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그는 절규하며 바닥에 손을 내리쳤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럽게 가시면 어떡해요. 남은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버지. 상철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었고 비통에 잠긴 그의 모습에 조문객들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혔다. 모두들 상철의 어깨를 두드리며 효자라고 칭찬했다. 아버지를 잃고 저토록 애통해하니 말이다. 한쪽 구석에서는 윤 여사가 함께 절에 다니는 신도들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다. 그녀 손의 염주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통장이 들어와 조의를 표하자 윤 여사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그녀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흐느끼며 말했다. 저희 집안이 복이 없어서 그래요, 통장님.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정신이 없는데 그 못된 며느리년이
집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장롱속 돈이랑 금부치를 싹 훔쳐서 웬놈이랑 눈이 맞아 도망쳤지 뭐예요. 남편이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구하려는 시내도 안 하고 그대로 내뺐어요. 천하의 몹쓸 년이죠.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웅성거렸다. 사람들은 수진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이전까지 수진을 착하고 성실하다고 칭찬했던 이들조차 그녀를 도둑년의 시아버지 죽음을 핑계로 애인과 놀아나러 도망친 파렴치 안으로 매도했다. 완벽하게 짜인 죄의 누명은 그렇게 흠집 하나 없이 수진에게 씌워졌다. 하지만 그 비통한 가면 뒤에서 상철은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뜸해지자 상철은 주방 뒤편으로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삭발한 머리에 양팔 가득 문신을 한 남자가 뒷문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 마무리됐나요? 저희도 슬슬 움직여야죠. 상철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비벼껐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내일 화장할 거다. 너희 애들 풀어서 경상도, 강원도, 일대 버스 터미널이랑 기차역 싹 다 뒤져. 김수진 그년 반드시 찾아내. 급하게 나갔으니 멀리 못 갔을 거야.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삭발한 남자가 되물었다. 몸에 지닌 거 전부 빼앗아. 상철은 눈을 번뜩이며 이를 갈았다. 산채로 잡아와. 그리고 그년이 가지고 있는 비닐에 싼 검은색 장부? 그거 꼭 찾아내야 해. 저항하면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트럭에 싣고 와. 비용은 제가 다 댈 테니 뒤탈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그 장부가 다른 놈 손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 다 끝장이야. 상철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내 건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잔혹한 빛이 번뜩였다. 사냥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어둠의 조직이 도망치는 한 외로운 여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고등어 물량 숫자 똑바로 적어. 정신 안 차리고 장부 틀리면 바로 공장에서 쫓아낼 줄 알아. 최 사장은 낡은 나무 책상 위를 담뱃대로 툭툭 치며 비린내 나는 장부 더미를 향해 턱짓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구겨진 종이를 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다. 최 사장은 여자의 몸으로 무거운 소금 포대를 나르거나 젓갈을 뒤집는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공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생선의 출납을 기록하는 일을 맡겼다. 그 대가로 수지는 소박한 새끼 식사와 강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잠자리를 얻었다. 밤이 되면 주문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고된 하루 노동에 지친 인부들은 임시 숙소의 평상에 널브러져 코를 골았다. 그 코골이 소리가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섞여 처량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수지는 오두막 안, 삐걱거리는 침상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희미한 호롱불을 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베개 밑에서 박 회장이 남긴 장부를 꺼냈다. 며칠 동안 눈만 감으면 시아버지의 부릅뜬 눈과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수지는 삐뚤빼뚤한 숫자들을 해독하려 애썼다. 처음에는 은행 계좌번호나 금고 비밀번호 같아 보였지만 수년간 수산물 공장에서 온갖 영수증과 씨름해온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연습장을 꺼내 숫자들을 세로로 다시 적어보았다. 첫 번째 열은 항상 거대한 숫자로 시작했고 그 뒤에는 폐자재, 건설 같은 단어들이 휘갈겨 쓰여 있었다. 두 번째 열은 지난 몇 년간의 날짜들이었고 세 번째 열은 밑줄이 그어진 또 다른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폐자재, 건설.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졌다. 남편 상철의 건설회사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다. 상철은 고작 담벼락을 보수하거나 지붕을 고치는 식의 자잘한 공사만 맡아왔다. 하지만 수진이 가끔 억지로 떠맡아 작성했던 월간 재무 보고서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자재가 매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숫자들은 하나의 뚜렷한 범죄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쓰러지기 전 노련한 사업가로서의 기질을 발휘해 아내와 아들의 모든 어두운 거래를 몰래 추적하고 기록해왔던 것이다. 윤 여사와 상철은 건설 회사를 내세워 항구를 통해 밀수된 막대한 양의 고철 폐자재에서 나온 검은 돈을 세탁해왔다. 그들은 가짜 자재구매 영수증을 통해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다시 차명 계좌로 돌려놓았던 것이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겉으로는 늘 도덕을 설파하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던 시어머니가 있는 그 집안이 사실은 추악한 범죄 조직의 소굴이었다. 그리고 박 회장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비밀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 장부는 윤 여사 모자의 목에 걸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지는 소름이 끼쳐 장부를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절도 누명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물어주길 준비가 된 맹수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야, 맥주 더 시켜. 오늘 언니가 다 쏜다. 마시고 죽자. 강릉 버스터미널 근처. 조개 껍데기가 지저분하게 널린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상미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미는 상철의 여동생으로 윤 여사가 애지중지 키워 버릇없이 자란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게으르고 20살이 넘도록 엄마에게 돈을 타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9제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녀는 조의금을 들고 친구들과 강릉까지 와서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 수지는 공장 3륜차에서 얼음으로 채운 무거운 오징어 상자를 힘겹게 내리고 있었다. 요즘 최 사장은 수진이 장부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을 보고 가끔 배달을 따라가서 약간의 수고비를 벌게 해주곤 했다. 수지는 낡고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얼굴을 반쯤 가리는 책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녀가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오토바이 열쇠 꾸러미가 그녀의 장화 위로 날아와 떨어졌다. 거기 아줌마 물건 좀 조심해서 내려놔요. 더러운 물 다 튀잖아. 내 명품 옷 어쩔 거야. 상미는 하늘을 향해 턱을 치켜들고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피우다만 담배를 물고 있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조용히 3륜차로 돌아가려 했다. 그 순간 상미의 친구 중 한 명이 벌떡 일어섰다. 이 아줌마 봐라. 태도가 왜 저래? 우리 상미한테 사과해야지. 남자가 수진의 어깨를 밀치는 바람에 그녀는 하마터면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 더미 위로 넘어질 뻔했다. 그 바람에 모자가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다. 포장마차의 현란한 네온사인 아래 수척하고 창백한 수진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담배 연기를 내뿜던 상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이 귀신이라도 본 듯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지시겨 끄고는 달려와 수진의 멱살을 잡았다. 아, 이게 누구야? 우리 고상하신 새언니 아니셔? 아주 용감하네? 우리 집 돈 다 훔쳐서 고작 이런 구석에 처박혀서 접시 닦고 있었어? 오늘 잘 만났다. 수지는 상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상미의 친구들은 싸움 구경이라도 난 듯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쌌다. 상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눌렀다. 꼼짝 말고 거기서. 당장 오빠한테 전화해서 너 잡으러 오라고 할 테니까 네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고. 우리 식구들이 너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있는 거 알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상미를 세게 밀쳤다. 상미는 비명을 지르며 술상 위로 넘어졌고 그릇과 접시가 와장창 깨졌다. 수지는 그 틈을 타 공장 뒤편의 질퍽한 공터로 이어지는 흙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상미는 욕설을 퍼부으며 깨진 맥주병을 들고 그녀를 뒤쫓았다. 술에 취한 젊은이들도 덩달아 고함을 지르며 따라왔다. 수지는 쓰레기와 짠갯벌 흙으로 가득한 공터까지 달려오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녀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상미가 달려와 그녀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챘다. 어딜 도망가 이 나쁜 년. 우리 엄마 돈 훔쳐간 거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여기서 네 얼굴 다 찢어버릴 거야. 네가 상철 오빠를 부르면 그 집에서 단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뺨에 튄 진흙을 닦아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상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상미가 내려치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상미의 친구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 광경을 구경할 뿐 남의 집안일에 깊이 끼어들 생각은 없어 보였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에 묻은 진흙을 털어냈다. 극한까지 몰렸던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침착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수지는 그 집안 사람들 속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상미는 멍청하고 충동적이지만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윤 여사와 상철에게
그저 장기판의 졸 같은 존재였다. 큰 재산에는 손도 못 대게 하고 그저 용돈 몇 푼 던져주는 게 전부였다. 무슨 개소리야. 우리 집 돈이니까 당연히. 우리 오빠가 엄마한테 돌려줘야지. 장부나 내놔. 상미는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수지는 비웃었다.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보인 적 없었던 경멸이 가득 담긴 미소였다. 네, 집돈? 박 회장님이 나한테 준 그 장부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 300억이야. 똑똑히 들어. 이 멍청아. 300억 원짜리 비밀 예금. 전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숨겨놓은 거라고. 상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이 떡 벌어졌다. 300억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이었다. 거짓말. 우리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경리야. 장부는 내가 다 알아. 네, 엄마랑 오빠가 널 아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들이 나를 찾는 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전부 독차지할까봐 두려워서야. 지금 네가 오빠를 부르면 넌 10원 한 장 구경도 못할걸. 상철 오빠는 장부를 빼앗고 너한테는 몇 푼 쥐어주고 꺼지라고 하겠지. 그리고 남은 돈은 전부 자기 사업에 쏟아볼 거야. 넌 네 엄마랑 오빠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진의 말은 비수처럼 상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수진은 이것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상미의 끝없는 탐욕을 자극하기 위해 300억이라는 거액을 지어낸 것이었다. 상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수진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서서히 힘이 풀렸다. 그녀는 멀리서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들을 흘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은 뭔데? 장부는 어딨어? 수진은 상미의 손을 완전히 뿌리치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 했다. 그녀는 반걸음 다가가 배신에 능한 신우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장부는 박 회장님 명의야. 은행에서 이미 계좌를 동결시켰어. 내가 장부를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 그 300억을 찾으려면 아버님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하고 특히 상철 오빠 회사 법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법을 피해 조용히 돈을 뺄 수 있어.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상미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살폈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다. 너랑 나 거래를 하자. 네가 포항으로 돌아가서 상철 오빠 사무실 책상 서랍을 뒤져. 사망진단서랑 회사 법인 인감 훔쳐서 여기로 가져와. 내가 돈을 찾으면 너한테 정확히 150억 떼어줄게. 그 돈 들고 외국으로 튀든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든 내 마음대로 해. 더 이상 그 집에서 푼돈 구걸할 필요 없잖아. 탐욕이 상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150억이라는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눈이 반딧불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입술을 핥으며 마지막으로 수진을 떠보듯 쳐다보더니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어둡고 질척이는 갯벌에서 악마의 거래가 성립되었다. 포악했던 신우이는 누명을 쓴 채 도망치는 한 여자의 가장 강력한 내부 조력자로 변모했다. 왼쪽 맨 아래 서랍이야. 플래시 너무 밝게 켜지 마. 창문으로 빛 새어나가면 사람들이 본단 말이야. 강릉의 젓갈 공장 오두막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싸구려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낮게 흘러나왔다. 수진은 끊어지고 흔들리는 영상통화 화면에 눈을 고정했다. 화면 저편에서는 상미가 휴대폰 불빛으로 상철의 사무실을 비추며 떨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상미는 그날 밤 바로 포항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자신의 열쇠로 몰래 집에 잠입했다.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잠겼어. 상철 오빠가 열쇠로 잠갔나 봐. 안 열려. 상미의 우는 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서랍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 가방에 있는 손톱줄로 열쇠 구멍 쑤셔봐. 조심해서 하라고. 이 멍청아. 수지는 화면 너머로 나지막이 소리쳤다. 인감과 사망 진단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덫이었다. 수지는 상미의 손을 빌려 상철이 항상 깊숙이 숨겨두었던 붉은 가죽 표지에 진짜 거래 장부를 찾아내려 했다. 그것이야말로 박 회장의 장부에 적힌 숫자들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돈 세탁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상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쇠 손톱줄을 열쇠 구멍에 넣고 힘껏 비틀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하지만 너무 세게 당기는 바람에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탈 트로피가 떨어져 바닥에서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랐다. 망했다, 수진아. 상미가 공포에 질려 신음했다. 화면 너머로 아래층 윤 여사의 방에서부터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방구석 옷장에 숨어! 빨리! 입 다물고 숨도 크게 쉬지 마. 수지는 냉정하게 명령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재빨리 마이크를 껐다.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하는 옷장 속으로 상미가 허둥지둥 몸을 숨기자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환한 불빛이 옷장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상미가 옷자락 뒤에 숨긴 휴대폰의 좁은 시야를 통해 수지는 윤 여사의 자주색 잠옷바지 자락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윤 여사는 혼자가 아니었다. 날렵한 검은색 구두를 신은 남자가 그녀를 따라 들어왔다. 제기랄. 바람 때문에 트로피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야. 사람 놀라게 하고 있어. 낯선 남자의 거칠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휴대폰 스피커에 귀를 바싹 갖다 댔다. 상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윤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강 사장,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김수진 년이 박 회장 장부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상철이가 애들 풀어서 터미널을 다 뒤졌는데도 아직 못 찾았다고. 박 회장은 죽었지만 우리 목숨은 아직 그 장부에 달려있단 말이야. 옷장 속 어둠 속에서 상미는 입을 틀어 막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윤 여사가 강 사장이라고 부른 남자, 강태만. 상미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물건을 부수며 싸울 때 어렴풋이 들었던 이름이었지만 얼굴을 본 적은 없었다. 이 쓸모없는 여자야.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강태만이 윤 여사의 뺨을 후려쳤다. 윤 여사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감히 반항하지 못했다. 내가 몇 달 전부터 그 늙은이 밥에 제초제 조금씩 타서 조용히 보내버리라고 했지. 내 말 안 듣고 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쇼크사하게 만들어서 착한 아내 코스프레를 해야 직성이 풀렸나? 이제 꼴 좋게 됐어. 그 늙은이가 죽기 직전에 장부를 며느리한테 넘기고 사라졌잖아. 그 장부가 경찰 손에 들어가면 내 고철 밀수 사업이랑 상철이 유령 회사까지 전부 끝장이야. 강태만은 쓰러진 윤 여사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강릉에 있던 수지는 온몸이 굳어갔다. 그 추악한 가족의 가장 더러운 비밀이 어둠 속에서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었다. 태풍의 눈은 이제 막 그들의 운명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 멍청한 여자야.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늙은이가 지난 몇 년간 나와 상철이의 모든 움직임을 다 기록하게 놔둔 거야. 강태만의 탁한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렸다. 강릉의 어두운 오두막에서 수지는 숨을 죽인 채 휴대폰을 꽉 붙들었다. 화면 저편, 상미는 어두컴컴한 옷장 속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웅크리고 있었다. 옷장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으로도 상미와 수지는 역겨운 진실을 목격하기에 충분했다. 윤 여사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쥔 채 바닥에서 기어 일어났다. 더 이상 단정한 불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영감이 반신불수인 척, 말 못하는 척 연기하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의사도 숟가락질도 못한다고 했는데 휠체어 밑에 장부를 숨겨두고 내가 없을 때마다 기록했을 줄이야. 그런데 강 사장 상철이가 그 김수진 년 찾으려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왜 당신은 당신네 애들 좀 풀어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강태만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초조하게 구두를 까딱거렸다. 내 부하들은 지금 항구에 숨겨놓은 밀수품 처리하느라 바빠. 지금 움직였다간 경찰한테 전부 다 잡혀. 내가 30년 동안 당신 모자를 돌봐주고 상철이를 그 유령회사 사장으로 앉혀서 돈 세탁기를 터줬는데 고작 며느리 하나한테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줘? 그년이 경찰에 장부를 넘기면 나, 당신, 그리고 우리 둘의 사생아돈까지 전부 감방에서 썩게 될 거라고. 수진도 전화기 너머에서 경악했다. 우리 둘의 사생아. 강태만의 말은 수진의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는 망치와 같았다. 상철은 박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윤 여사와 이 고철 밀수업자 왕초 사이의 추악한 불륜 관계는 3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조용히 좀 해요. 윤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날카롭게 외쳤다.
박 회장은 작년설에 상철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몰래 변호사를 만나서 우리 모자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딸인 상미에게 넘기려고 유언장을 고치려 했다고요. 내가 서둘러 혈압약을 심근경색 유발약으로 바꿔치기 해서 그 영감을 갑작스럽게 죽게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모자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라고요. 내가 남편 잡아먹은 년이란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요? 끔찍한 비밀이 여과 없이 폭로되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 회장의 비참한 죽음, 현장을 냉정하게 정리하던 윤 여사 모자의 태도, 수진을 향한 집요한 추격까지 그들은 박 회장이 돈 세탁의 증거를 쥐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생아의 출생 비밀을 덮기 위해 그를 살해했던 것이다. 진실은 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겨웠다. 옷장 속 공기는 숨 막힐 듯 답답했다. 상미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의 친어머니와 오빠가 냉혈한 살인자라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그녀는 방광이 터질 듯한 압박을 느꼈다. 따뜻하고 지린 액체가 속옷을 적시고 떨리는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상미는 옷장 구석으로 더 깊이 몸을 숨기려 했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의 팔꿈치가 나무벽에 세게 부딪혔다. 쿵!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새벽 3시의 고요함 속에서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윤 여사가 화들짝 놀라 강태만의 등 뒤로 물러섰다. 강태만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방구석의 옷장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는 말없이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금속 물체를 꺼내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묵직했다. 거기 숨은 놈 누구야? 썩 나와. 강태만의 목소리는 사냥감을 몰아세우는 맹수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상미는 두 귀를 막고 눈물을 쏟아냈다. 휴대폰 화면 너머로 수지는 모든 것이 발각되었음을 직감했다. 도망쳐 상미야! 문 박차고 뛰어! 수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강태만의 거친 손이 옷장 문을 활짝 열었다. 눈부신 불빛이 핏기 하나 없는 상미의 얼굴을 비췄다. 자신의 불륜 상대의 딸이 서 있는 것을 본 강태만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틈을 만들었다. 생존 본능이 깨어난 상미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강태만의 복부를 걷어찼다. 강태만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상미는 망설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문 앞을 막고 서 있던 윤 여사마저 밀치고 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갔다. 전연 잡아. 다 들었어. 위층에서 강태만의 분노에 찬 고함이 울렸다. 상미는 뒷문을 박차고 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전화기 너머 수진의 화면은 심하게 흔들리다. 상미가 도망치다. 떨어뜨린 휴대폰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다. 통화가 끊겼다. 수진은 멍하니 손을 떨어뜨렸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오두막 구석에 주저앉았다.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다. 상미가 발각되었다. 그들은 부서진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거나 데이터를 복구할 것이다. 강태만 같은 자라면 상미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강릉의 기지국에서 발신되었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늑대 무리가 피냄새를 맡았다. 그들은 곧 이 허름한 젓갈 공장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대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수지는 최 사장을 찾아 나섰다. 바다 안개가 자욱했다. 최 사장은 야외의 젓갈통 뚜껑을 점검하고 있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수진의 얼굴을 본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춤에서 낡은 담뱃대를 꺼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반쪽이 됐소? 간밤에 귀신이라도 봤나? 최 사장은 이끼 낀 계단에 주저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수지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밤에 영상통화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 회장의 살해, 장부, 상철의 출생 비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남자의 이름까지. 그 남자 이름은 강태만이에요. 윤 여사가 그를 강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항구에서 고철 밀수를 크게 한대요. 수진의 말이 끝나자 연기를 내뿜던 최 사장이 그 자리에서 굳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흐려지더니 이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굳은 살 박인,
그의 손이 담뱃대를 꽉 쥐는 바람에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놈 이름이 강태만이라고? 고철 밀수를 한다고? 목덜미에 손가락만한 긴 흉터가 있지는 않던가? 수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간밤의 흐릿한 화면 속에서 강태만이 셔츠 단추를 풀었을 때 지네 같은 흉터가 목에 있는 것을 언뜻 본 것 같았다. 그녀는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였다. 최 사장은 담뱃대를 바닥에 내리쳤다.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고 얼굴은 깊은 증오로 일그러졌다. 인과응보야. 정말 인과응보로군. 하늘이 무심치 않아. 그 짐승 같은 놈이 계속 떵떵거리며 살게 놔두지 않으셨어. 최 사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멀리 갯벌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나한테는 포항에서 제일 큰 어선단이 있었소. 강태만 그놈은 그때 고작 난파선이나 사들이던 브로커였지. 어느 날 출항했다가 해경에 붙잡혔는데 내 배에서 마약이 수십 킬로그램이나 나왔소.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배에 짐을 실은 책임자가 강태만이었으니까. 난 억울하게 3년 징역을 살았소. 아내와 자식들은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출소하고는 이곳 강릉으로 흘러들어와 이 젓갈 공장을 겨우 차렸지. 최 사장은 수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처음의 냉랭함이 없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당신 시아버지 박 회장님은 내가 옛날에 터미널에서 굶고 있을 때 밥 한 끼 사주신 은인이요. 그런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내 평생의 원수와 얽혀 있다니. 이제 도망칠 필요 없소. 도망치는 걸로는 그 늑대 같은 놈들을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돕겠소. 우리가 덫을 놔서 그놈들이 모든 죄를 토해내게 만듭시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어둡고 비린내 나는 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기댈 곳과 판을 뒤집기 위한 동지를 얻었다. 반달이 지났다. 상철은 포항의 텅 빈 집에서 미친 짐승처럼 날뛰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대문에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오물을 던졌다. 강태만의 밀수 사업이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면서 자금줄이 막혔고 상철에게 가던 돈도 끊겼다. 그는 빚을 갚고 가짜 사장 행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이 절실했다. 강릉의 오두막에서 수지는 침착하게 최 사장의 전화기를 빌려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그는 항만관리소에서 일하는 창고 관리 과장이었다. 수진이 격리로 일할 때 몇 번 뇌물을 찔러주었던 사이였다. 그는 도박빚에 허덕이고 있었기에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었다. 과장님, 가짜 운송서류 한 세트 만들어주셔야겠어요. 품목은 산업용 구리 스크랩 10 컨테이너. 금액은 150억 원 정도로요. 세관 서류랑 품질 증명서에 전부 진짜처럼 도장 찍어주셔야 해요. 얼마면 되시겠어요? 계약금 절반 먼저 보내드릴게요. 수진이 몇 년간 모아둔 비상금은 이 일을 처리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과장에게 기술적인 수치를 조작하는 법을 알려주며 서류상 허점을 만들어 마치 이 화물이 통관 문제로 묶여 시세의 3분의 1 가격에 급매물로 나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가짜 서류가 강릉으로 배송되자 수지는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그녀는 상철과 거래하는 고철 브로커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창고 과장을 통해 항구에 묶인 엄청난 물건이 있으며 3일 내에 현금으로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인수해서 재련소에 넘기기만 하면 두세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달콤한 미끼였다. 소문은 술자리를 통해, 브로커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상철의 귀에 들어갔다. 빚쟁이들에게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거대한 이익을 약속하는 거래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 같았다. 수지는 남편이 서류 작업에는 문외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최종 수익만 확인했다. 끝없는 탐욕과 빚더미로 인한 절박함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었다. 상철이 그놈이 그렇게 쉽게 미끼를 물 것 같소? 그놈들 주변 브로커들도 잔뼈 굵은 놈들일 텐데 서류가 가짜인 걸 들키면 모든 게 허사여. 최 사장은 혀를 찼다. 수지는 서류 봉투를 매만지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함이 없었다. 들키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들이 늘 사용하는 밀수수법의 허점을 그대로 이용해서 서류를 만들었으니까요. 상철 씨는 지금 목이 말라요. 그는 이 거래를
강태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려 할 거예요. 집과 공장을 담보로 잡혀서라도 150억 현금을 마련하려 들겠죠. 미끼는 던져졌어요. 이제 물고기가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와 서로를 물어뜯는 걸 구경하기만 하면 돼요, 사장님.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어머니, 보세요. 3일 안에 현금 150억만 있으면 일주일 만에 최소 50억은 벌 수 있어요. 우리 집 빚더미를 해결할 천재이루의 기회라고요. 상철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유리 테이블 위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윤 여사는 조심스럽게 운송장을 집어들었다. 서류마다 선명하게 찍힌 세관의 직인과 품질 증명서가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젊은 시절부터 한탕주의에 익숙했던 그녀는 거대한 이익 앞에서 불안감을 잊고 탐욕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여전히 박 회장의 죽음과 장부를 들고 사라진 수진의 존재는 그녀를 짓누르는 악몽이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강 사장도 요즘 경찰 때문에 꼼짝 못해서 돈줄이 막혔다던데? 상철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속삭였다. 강 사장 기다리다간 다 굶어 죽어요. 이번 일은 제가 아는 브로커 통해서 조용히 진행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인간 돈 세탁해주고 받은 게 고작 푼돈이잖아요. 이 집, 이 공장 다 우리 거예요. 이제 우리 살 길 찾아야죠. 어머니가 이 집이랑 공장 등기부 등본 꺼내세요. 제가 아는 사채업자한테 급전으로 당기면 160억 정도는 나와요. 이자야 좀 비싸겠지만 이 한탕만 성공하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곳 뜨는 거예요. 윤 여사는 망설였다. 전 재산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는 것은 너무 큰 도박이었다. 그녀는 재단 위박 회장의 영정 사진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사채업자에게 연락하려던 찰나 강태만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노련한 범죄자의 직감으로 그는 상철의 불안한 태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강태만은 상철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폈다. 그는 종이의 질감을 확인하고 도장이 찍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다. 이 구리 스크랩? 누구 물건인데? 정보는 어디서 얻었어? 상철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항만창고 과장이 도박비 때문에 주인 없는 물건을 급하게 처분하려 한다는 완벽한 거짓말을 꾸며냈다. 강태만은 밀수업계의 베테랑이었기에 오히려 법의 허점과 비공식적인 거래 방식에 더 익숙했다. 수진이 만든 가짜 서류는 강태만이 평소 사용하던 수법을 그대로 적용했기에 너무나도 완벽했다. 눈앞에 달콤한 미끼와 자신의 사업이 막힌 상황이 겹치자 강태만의 탐욕이 이성을 압도했다. 그는 상처를 맡기는커녕 이 거래에 끼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대신 항구에서 물건을 빼내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수진이 놓은 덫은 상상 이상으로 완벽했다.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세 명의 악당은 끝없는 탐욕과 절박함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화물에 전 재산을 던져 넣으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릉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며 폭풍을 예고했다. 상민은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질척이는 흙길을 걸어 최 사장의 젓갈 공장으로 향했다. 한때 화려했던 옷은 찢어지고 진흙투성이었으며 헝클어진 머리는 며칠간 씻지 못해 악취를 풍겼다. 그 끔찍한 밤, 오빠와 어머니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도망친 뒤로 상민은 생애 최악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강태만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고 돈이 떨어지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은 그녀를 가차없이 내쫓았다. 굶주림에 지친 그녀는 결국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새언니에게 의지하기 위해 이 비린내 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수지는 마당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상미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상미라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상미에게 낡은 작업복을 던져주며 이끼 낀 수도가를 가리켰다. 저기 가서 몸부터 씻고 주방에 가서 남은 밥이라도 먹어. 밥 먹고 나면 여기 와서 생선 분류하는 거 거들고. 여기는 공짜로 밥 먹여주는 데 아니야. 상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나물 반찬과 짜디짠 생선 몇 조각이 전부인 밥상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좋은 옷만 입고 맛있는 것만 먹던 그녀가 냄새나는 공장에서
찬밥을 씹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고된 노동에 상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다. 밤이 되어 다른 인부들과 함께 비좁고 벌레 들끓는 숙소에서 자게 되자 그녀의 배신자 기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여기서 평생 썩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만이 수진을 찾아 장부를 되찾으려 한다는 말을 떠올렸다. 만약 수진의 위치를 상철에게 알려준다면 오빠가 큰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으로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곳으로 도망쳐 강태만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상미는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와 충전 중이던 인부의 낡은 휴대폰을 훔쳤다. 그녀는 파도 소리가 모든 소음을 삼켜주는 강가로가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누구요? 이 시간에 상철의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나 상미야. 끊지 마. 나 김수진 그년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 강릉 젓갈 공장에 있어. 박 회장 장부도 가지고. 전화기 저편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상철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어 말했다. 진짜야? 주소 빨리 불러. 상미는 비웃었다. 오빠가 날 바보로 알아? 내 다른 계좌로 5억 먼저 보내. 그리고 국경 넘어갈 차편 하나 마련해줘. 그럼 정확한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찾아보시든가. 그년 아주 교활해. 지금 장부 경찰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피를 나눈 남매의 더러운 거래는 어둠 속에서 순식간에 성사되었다. 상철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여동생에게 보내는데 동의했다. 입금 문자를 받은 상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짧은 문자를 보낸 뒤 훔친 휴대폰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곧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곧 들이닥칠 잔혹한 폭풍에 새언니를 내버려 둔 채 강바람이 최 사장 젓갈 공장에 낡은 양철 지붕을 때렸다. 그날 밤 만조로 인해 바닷물이 역류하여 공장 마당은 얼은 종아리까지 물에 잠겼다. 인부들은 일찌감치 퇴근했고 수진과 최 사장만이 소금포대를 높은 곳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때 흙길 너머에서 눈부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공장을 비췄다. 세 대의 픽업 트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쇠파이프와 회칼을 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뛰어내렸다. 선두의 선차에서 상철이 내렸다. 그는 비를 맞으며 떼탄 눈으로 분노를 뿜어내고 있었다. 상철이 고용한 사채업자 조직원들이었다. 저 여자 찾아내. 이딴 구석구석 다 뒤져. 상철의 고함과 함께 괴한들이 공장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젓갈통이 깨지고 비린내 나는 액체가 흙탕물과 섞여 역한 냄새를 풍겼다. 수진과 최 사장은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창고로 밀려났다. 그곳은 오래된 젓갈을 숙성시키는 곳이었다. 최 사장은 녹슨 쇠막대를 들고 수진의 앞을 막아섰다.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상철이 들어왔다. 그의 눈은 마침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수진을 찾아냈다. 이 나쁜 년. 아주 잘도 숨어 있었겠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아? 박 회장 장부 내놔.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안 그러면 오늘 밤 여기서 널 토막내서 물고기 밥으로 던져줄 테다. 상철은 쇠파이프로 나무통을 치며 위협했다. 수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웃으며 주머니 속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창고 천장에 숨겨져 있던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내가 몇 달 전부터 그 늙은이 밥에 제초제 조금씩 타서 조용히 보내버리라고 했지. 강태만의 잔인한 목소리였다. 상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조직원들도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돈을 받으러 왔지. 살인사건에 얽히고 싶진 않았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그년이 경찰에 장부를 넘기면 내 고철 밀수 사업이랑 상철이 유령회사까지 전부 끝장이야. 그리고 마침내 가장 치명적인 한마디가 윤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로 상철의 귓전을 때렸다. 박 회장은 작년 설에 상철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내가 서둘러 그 영감을 죽게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모자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라고요. 상철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눈에는 핏발이 섰다. 잔혹한 진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자신이 이 집안의 장남이라는 자부심, 모든 것이 박살났다.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전부 네가 조작한 거야. 상철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 사장이라는 허울, 집안에서의 권위, 상속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추악한 불륜의 산물이었고 돈 세탁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조직원들은 웅성거리며 물러서기 시작했다. 우두머리가 담배를 뱉으며 말했다. 내 집안 콩가루 싸움에 우릴 끌어들이지 마라. 살인 어쩌고 하는 복잡한 일엔 안 껴. 오늘 일당은 나중에 얘기하고 전부 철수. 괴한들은 미련 없이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법이다. 상철이 정신적으로 무너진 틈을 타 수진과 최 사장은 거대한 젓갈통 사이의 틈으로 빠져나갔다. 창고 뒤에는 강으로 이어지는 배수구가 있었다. 두 사람은 주저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냄새나는 하수구를 기어서 빠져나와 갈대밭을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텅 빈 창고에는 진흙탕에 엎드려 절규하는 상철의 울음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속아 넘어간 150억 원짜리 가짜 거래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다. 상철의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이 천하에 몹쓸 여자, 당장 내려와. 상철은 집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소리치며 2층 침실 문을 박살냈다. 그는 윤 여사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다. 미쳤어. 상철아. 내가 네 엄마야. 엄마, 당신이 강태만 그놈이랑 붙어먹어서 낳은 게 나잖아. 아버지를 죽이고 수진이한테 누명을 씌웠어. 당신이 날 이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야. 상철은 울부짖었다. 그때 강태만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150억 원짜리 거래가 사기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참이었다. 상철은 강태만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내 돈 내놔. 내 집, 내 공장 전부 돌려내. 강태만은 상철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내 돈은 네가 날린 거야, 이 멍청아. 내 애비는 나지만 배짱 없는 놈은 죽어도 싸지. 강태만은 그렇게 말하고는 윤 여사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집을 나가버렸다. 재앙이 닥치자 그들은 서로를 구하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침대 밑에 숨어있던 상철을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내 돈 어딨어? 우두머리의 명령과 함께 조직원 하나가 쇠파이프로 상철의 다리를 내리쳤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상철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윤 여사는 엉망이 된 채로 기어나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점잖게 불경을 외던 여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비오는 거리에서 반신불수가 된 아들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이웃들이 구경했지만 누구 하나 돕는 이 없었다. 악행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한편 돈을 받고 도망쳤던 상민은 강릉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몸을 팔아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부남을 유혹하다가 그의 아내에게 발각되어 사람들 앞에서 머리가 깎이고 온몸에 젓갈을 뒤집어 쓰는 수모를 당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시장 바닥에서 폐지를 주어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강태만은 밀항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거하려는 옛 동료들이 보낸 암살자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는 도망치다 절벽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죄를 뿌린 자는 결국 바다에 삼켜져 최후를 맞았다. 수지는 장부와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강태만과 상철의 돈 세탁 및 밀수 조직은 완전히 소탕되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상철은 절뚝거리며 피고인석에 섰다.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가족석은 텅 비어 있었다. 길거리 미치광이가 된 어머니도 행방불명된 여동생도 없었다. 그는 법정에서 홀로였다. 그때 방청석 맨 끝에 앉아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상철은 무너져 내렸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뒤늦은 사과가 텅 빈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다. 상철은 돈 세탁, 범죄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지는 법정을 나와 햇살을 맞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포항으로 돌아와 외딴 언덕에 있는 박 회장의 묘를 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이제 아무런 거짓과 기만도 없는 곳에서요.
아버님께서 주신 장부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죗값을 치렀어요. 저도 누명을 벗었고요.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깊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비밀의 장부는 결국 그녀에게 자유와 존엄을 되찾아준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뒤돌아섰다. 과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강릉으로 돌아온 수지는 최 사장과 함께 폐허가 된 젓갈 공장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회계 지식을 총동원하여 낡은 공장을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투명한 재무 관리와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직접 서울로 올라가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정직한 품질은 곧 입소문을 탔고 최 사장 젓갈 공장의 제품은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공장은 날로 번창했고 직원들의 삶도 안정되었다. 수지는 더 이상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강인하고 독립적인 사업가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재혼을 권했다. 수진 씨도 이제 30 넘었잖아. 예쁘고 능력도 있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하지만 수지는 언제나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 없어요. 그녀는 해질녘 방파제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댈 곳이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녀는 피와 눈물 그리고 극한의 공포를 대가로 치르고서야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지금, 그녀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위로나 보상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했다. 멀리서 만선이 된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다. 활기찬 삶의 소음이 가득했다. 수지는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려 바닷바람을 맞았다. 거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스치며 과거의 모든 어두운 잔재를 씻어내는 듯했다. 이제 더 이상 윤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도, 상철의 광기 어린 폭력도, 강태만의 어둠에 대한 공포도 없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때로 사랑이나 증오를 넘어 진실을 위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생존의 선택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곁의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익숙함 속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평안한 노년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